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인사드리는 진호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어갈 이야기는 아까 그 성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민주당 2014년도부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 2015년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쭉 나열해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성일님께서 이제 먼저 그 어떤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화면에 계속 뜨는데 노잼8하고 막 올라가요. 이게 우리 저 인기 없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JTBC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죠. 뉴스룸과 경쟁하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시간대가. 시간대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시간대를 바꾸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더 늦게. 왜냐하면 다 우리 편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JTBC도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다 퇴근하시고 난 후에 그럼 민주동 편을 이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적극 바꾸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좋은 건가요? 그럼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민주정 편 지난 편에 이제 오늘 나오니까 봤어요. 네네. 근데 JTBC 시작한 8시가 되니까 바로 저도 JTBC 이제 JTBC 본방사수. 네. 우리가 빨리 손석희님을 빨리 뛰어넘어야. 그렇죠. 아니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니까.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게 더 해드리고 우리는 우리 실력을 키워서 10시에 볼 수 있는 그 아주 당당한 프로그램을 잘 근데 이 시간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채널이 대부분 한 군데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행을 하면서 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JTBC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일단은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요. 한번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정 편이 프로그램을 10개를 하는데요. 이 10개를 하는데 이 전부 다 시사평론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당내 이슈를 참 다루기 싫어해요. 그래서 댓글창에 분들이 당내 이슈 좀 많이 다뤄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내 이슈를 다루게 되면 누군가를 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제 원래 신조가 그냥 밝고 맑은 정치, 아름다운 정치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깐다 그래서 그럼 전 뒤에서 춤이나 춰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정말로. 저는 긍정 에너지만이 나비 효과, 확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긍정의 힘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춤이나 출까요? 아니 지금 김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공감을 해요.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개그맨들이 개그를 잘 못할 땐 주로 남을 까서 웃기려고 이런 개그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제 저질 개그죠. 이 개그도 고차원적인 개그를 하려면 이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정치도 저질 정치 말고 이 선진적으로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서로 인인하게 이렇게 좀 잘 가는 방향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이제까지 정치 현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짚어볼 것은 좀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한 4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밑을 갔다가 이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7%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민주당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하는 심리 중에 가장 강한 게 징벌하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옳은 걸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심리.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지만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띄워주세요. 2013년 지지율 자료. 일단
제가 오늘 너무 파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40개 준비했는데 그 40개가 전부 다 안 들어가. 60장 프린트, 예. 60장 프린트여서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PD님이 일단 주는 걸로 방송을 할 거라서 일단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띄우는 동안 민주당 분들은 춤 못 춘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춤을 그렇게 잘 추진 않아요. 아니, 저도 그리고, 되게 못 추는데. 예. 아니 그리고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냐고 계속 뜨는데 뭐 일단 저는 아마추어 같아요. 원래 의미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프로함이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그 골프 대회에서 뭐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가 같이 이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함이 무슨 함이지? 암의 종류인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처음 원래는 정치인과 그리고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깨시민들 같이 이제 하는 거라서 생활 정치인이시니까 프로시네요. 근데 뭐 재선 이렇게 의원이시죠? 네, 재선 의원님. 이게 온리 의원님이신데요. 아 그러네요. 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중앙 정치하고는 조금 많이 좀 달라요. 지방 정치하고는. 그런데 오늘 하여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뭐 지방 정치 또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뭐 그것도 좀 같이 한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구에 또 이제 맞는 얘기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지지율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지율이 뜨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2013년도에는 그 민주통합당 합당을 올라갔던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할 때 잠깐 상승했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또 잠깐 상승할 때는 그 세월호 참사를 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반사이 들어서 올라갔다가 또 우리의 실수로 다시 지지율이 쭉 내려갑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지율 상황이죠.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아무거나. 지지율 넘어가고.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율이 그 열린우리당 분당 후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한 13%에서 18%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거의 박살이 난 수준이죠. 그러다가 2010년도가 들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는 결국 지지율이 한 20%를 겨우 못 넘었어요. 이게 저 지지율이 2008년부터 2009년 지지율이거든요. 거의 빨간색이 민주당 지지율이고 파란색이 새누리당 지지율인데 그 15%도 못 넘다가 결국 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당에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전부 다 합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쭉 올라갑니다. 이제 다음 것도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이제 지지율은 패스하고.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이 거의 40%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013년도에 당시에는 새천년 민주연합 시절이 있죠. 그래서 2014년. 14년. 예. 네, 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데 당시 그렇게 좀 되돌아보면 정말 진짜 그 정치에 대해서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혹시 뭐 그때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뭐 2010년도를 제가 이렇게 회상해 보면 제가 2010년도에 그 시의원 초선 나왔을 때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민주당 지지도가 10%대, 10%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의회 의원 도전하면서 뭐 애로사항이 많았을 때인데 그런데 그 투표 결과는 그래도 우리 그 민주당 쪽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을 때예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MB 정부 때인데 그 MB 실정이 이렇게 또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그 실망한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해 주셨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잘해서
해줬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반사이익을 좀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지방 정부를 잘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오다가 2012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네. 예, 그 대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이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대선이 끝나고 일단은 대선에서 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 시선이 다 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정권 초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도가 다른 그 당의 이제 뭐 지지율로 또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당에서는 그 당시에 대선 끝나고 나서 지지도 하락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패배를 가지고 싸웠죠. 당내 분열이 있었죠. 서로 책임 전가하고 뭐 이러면서 지지도가 이제 많이 하락이 됐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2014년도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 한다고 이제 하셨죠.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또 그럴까 이제 거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서로 책임론 가지고 패배 책임론을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그냥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겠죠. 아무튼 국민들은 뭐 이제까지 정당 정치를 보면 우리 뭐 이제 야당사를 봐도 지지율의 등락은 무엇과 이렇게 비례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던가 그러니까 어떤 분열적 코드, 잡음, 파열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내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회의적 시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분명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단합이냐 분열이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처럼 어떤 이제 그 대중으로서의 새로운 각성, 단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이런 자각들 이런 것들이 야권을 더 이제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거는 차라리 야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책찍질의 의미가 있죠. 그럴 때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명렬부침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2013년도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대선을 지고 나서 거의 한 6월 달까지는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나는 어디 있나? 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죠. 뭔가 그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한 해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주로 그 당시 사실 그 이명박 정권이 지나면서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완전히 거기가 자리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가뜩이나 우리가 그 대선을 지고 나서는 그게 완전히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자포자기 맞아요. 자포자기 상태였고 뭐 뭔가 좀 막 돌파구를 찾지만 정치 그 당시 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희망만 안겨주고 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반성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중 한 명이 그 문성근 권한대행인데 문성근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마이뉴스에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래도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의 희망이다 하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국민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단일 지도 체제로 대표가 책임지는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의 바탕을 둬야 되지만 시민과 같이 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2013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셨던 그 김한길 전 대표, 백두 김한길 전 대표는 그분 호가 백두인가요? 백두요? 백두? 보통 머리가 하얘서 백두산에서 오신 게 아니고요? 네. 그렇구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또. 김한길 전 대표가 2012년 전당대회를 치를 때 그 2등을 하셨거든요. 2등을 하고 나서 바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부정선거다. 유독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당원들한테 이겼는데 시민들 때문에 졌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이해찬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분당질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당대표에 출마를 하거든요.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는 당대표의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 2년 동안 꼭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제에서 떨어졌을 때는 당대표를 흔들다가 내가 당대표가 될 때는 2년 임기를 꼭 지켜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가 끝나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는 또 2달 만에 이제 당대표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이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만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이제 문병호 전 의원도 열심히 흔드셨죠. 그래서 문병호 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의원직을 그때 사퇴를 해라. 대선 패배했으니까 패배를 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꼭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게 문재인 의원을 정기 은퇴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이게 1년 뒤, 2년 뒤를 보고 나면은 이 주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2015년에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 때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지만 이제 민주당이 정상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국민당으로 가고 나서는 문재인 대표가 정기 은퇴를 해야지만 이제 야권이 통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이 정치인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요. 물론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입 당원으로서 전 이제 1년 정도 돼가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세요. 제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입당하고 나서 이만한 그 역사책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라고. 그래서 속독을 했긴 했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사실. 근데 중요 사건들을 알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들은 기억한다는 거죠. 누가 일관성이 있고 누가 일관성이 없는지 결국 국민들은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어린이집 엄마 친구들 다 보면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퍼지고 진짜 정말 저 사람은 말을 자꾸 바꾼다. 그럼 결국엔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한결같았는가. 누가 지금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불을 화재 진압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결국에 진실은 우리가 바보들이 아니고 다 휴대폰 가지고 있고 트위터나 SNS, 유튜브 다 알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들은 누가 제대로 일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오도나 왜곡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깨시민들 그리고 생활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 거론하신 이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 계세요? 지금 국민당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계속 그 문재인 대표 네거티브 하는 거 외에는 국민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자기들끼리도 싸우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또 요즘 치고 예.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나오셨죠? 네. 뭐 외국으로 가신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국민당에서 그나마 문재인 대표께서 안 계셨으면 국민당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존재의 이유가 국민당의 존재의 이유가 또 확실해졌어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아까 까는 거 못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러게요. 아니 한 번은 문병호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현재의 문재인 세력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이제 하길래 갑자기 이게 사전적 정의가 이제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수구라는 거는 이제 얕것을 그냥 쥐고서 이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인데, 그래 참 나는 정말 참 못한 말로 똥꾼 놈이 승질낸다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남의 없는 허물을 이렇게 또 참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당원으로서 아주 의분이 일단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좀 정치를 좀 깨끗하고 좀 정의롭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막 어떨 때 활활 불타올라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김기열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님, 형님 형님 맞아요? 야 역시 맞아요. 아니 야. 제가 제일 젊으시니까. 아니 남양주 시의회 뭐 좀 살짝 여담인데 네. 시의원이 16명이 있어요. 아 지금 송출되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젊은데 이 재선인데도 남양주시 의회 지금 최연소 의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오니까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거 좋으네요. 네. 근데 그 뭐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 이게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게 저는 김기열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때까지 넉 달 걸렸어요. 아 그래요? 야 근데 아니 아니, 그게 별로 아니라 나이 차이 안 보자마자. 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형님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잠깐 제가 여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특히 남자들끼리 만나면 요 바쁠 때기까지 해가지고 생일 따지고 뭐 밥그릇 싸 바쁠 때기까지 해가지고 이 상하관계를 규정하냐면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일제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나와 수평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나와 상하관계가 있을 때 이제 평화가 와요. 안정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원래 안 그랬어요. 뭐 옛날 소학에도 보면 우아래 8살 정도 친구로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8살까지는 뭐 김형, 이형 해서 불러줘도 되는데 그렇죠. 저 사실 뭐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서 제가 이제 정신적인 나이는 아마 여기 우리 신 의원님보다는 뭐 제가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 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까 문재인 대표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깐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1등은 외로운 거예요. 또 그 길이 아까 저 시의원 16명 얘기했는데 제가 남양주 시의회에서 그 16명 중에 절대 뒤로 처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견제를 시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저를 이렇게 견제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등은 외로운 겁니다. 미래를 아는 거죠. 네? 네. 미래를 미리미리 이제 견제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깨알 자랑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런 거 좋아요. 좋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른바 한상진 대선 평가 보고서라고. 이것 때문에 당에서 난리가 나요. 예, 왜냐하면은 그 대선 당시 선대위를 완전히 조지는 그런 대선 평가 보고서였거든요. 이게 김한길 대표가 나는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스나이퍼를 고용을 해요. 이게 참 같은 정당 지지자로서 한길이 형과 십수년간 같은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런 수법을 뻔히 알아요. 나는 깨끗하지만 나와 친한 사람 누군가를 고용해서 뒤에서 칼질을 한단 말이죠. 참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상진 대선 평가 보고서가 왜 문제냐면은 대선 선대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한상진 교수 자체가 안철수 교수 캠프였거든요. 안철수였으면 됐는데 문재인이기 때문에 안 됐다. 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 김한길 전 대표와 문병호 의원과 같이. 근데 과연 이게 옳은지 나중에 행적을 따져보면은 그 결국은 흔들려서 나가면은 나중에 나가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아놓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야당을 무너뜨려야지 총선에서 야당을 무너뜨려야지 대선이라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파괴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새누리가 개헌선이 되면은 모든 법안은 새누리 쪽으로 다 개정이 되고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지고 다 죽어나는데 제1야당을 붕괴시켜야지만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첩자인가? 첩자인가? 너무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다수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오니까 난리가 나서 너무 억울하다. 문재인을 위해 뛰었던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 할 말을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낸 게 그 홍영표 의원이 그 비망록을 내거든요. 이 비망록에서
안철수의 책임을 물었다고 또 홍영표 의원이 엄청나게 까입니다. 그것도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저 안철수는 도와줬는데 왜 안철수를 뭐라고 하느냐면서.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한동안 죽어 지냈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홍영표 의원을 모셔가지고 그때 얘기 비망록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홍영표 의원이 고소할 거면 고소를 해라. 내가 말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고소를 해라. 난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고소를 안 해요. 그리고 대신 신나게 때리기만 해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참 힘들어했는데 언제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선거는 한간이 아니라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우리 당의 선거가 아니었어요. 예.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요. 문재인 후보의 외로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정당, 야당사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늘상 있는, 이제 물론 뭐 모든 정당이 똑같진 않았지만 또 아직도 좀 남아있고,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당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대주주로서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할거주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 사업하려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당신 자본으로 당신이 해봐. 우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볼게. 뭐 이런 정도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당신 졌지? 알았어, 이제 나가. 그럼 우리가 해볼게 이제. 이런 할거주의가 우리 정당 내에 남아있는 이상 저는 뭐 어느 정파나 인물의 승리 또 패배를 떠나서 우리 이 진보 세력이 정말 어떤 백년 대계를 좀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정말 답답함과 의문을 항상 갖죠. 저는 앞으로도 아마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극복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원래 문재인 전 대표와 친한 게 거의 없었대요. 친분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선대위를 꾸리기 딱 가보니까 첫날에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다 문제가 돼서 난 정말 억울하니까 비망록에 쓴 건데, 물론 홍영표 의원만 쓴 게 아니고 문재인 캠프에서 쓴 그 당직자들의 백서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짚어보면은 우리가 50대를 잡지 못했다. 네. 딱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야권 후보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가 딱 그렇게 사퇴할 줄 몰랐다. 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가 계속 우리 캠프와 안철수 캠프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 친노 인사들은 다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그때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삼철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9명이 다 함께 물러났어요. 근데 이 9명이 빠지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안 되고 차라리 예를 들어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는 걸 가정하에 무슨 뭐 임명직을 안 하겠다. 뭐 차라리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그 캠프에서 이렇게 무르르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었나요?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당 혼자는 이기지 못하니까 당장 안철수 캠프가 얘기하는 걸 들어줘야 되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 문 캠프의 비밀 백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될 때까지는 다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야 됐다고. 이 백서가 출간한 건 다 맞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표가 다 잘못했다 그런 한상진 대선 평가 보고서보다는 당시 일했던 당직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대선 어떻게 졌는지. 그래서 이걸로 많이 싸웠죠. 2013년에. 근데 여기 그 50대 잡지 못했다,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 시기를 그렇게 잡을지 몰랐다.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이정희 이제 토론회에서 너무 삼자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정희 박근혜로 너무 물려서 문재인 전 후보가 그 당시는 좀 존재감이 조금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얘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 좀 많이 그때 나와요. 네. 쓰셨어요, 같이 참여해서? 저는 그 얘기도 합니다, 진짜. 네. 야. 저도 이 관심이 많죠. 열심히 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관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타깝죠. 네. 네거티브라고 해서 모든 비판을 다 배제를 했어요. 그 안철수 캠프가, 안철수 후보가. 난 네거티브는 안 하고 너희도 네거티브를 안 해야지만 우리랑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네거티브를 안 하면 오히려 정당 후보에 대한 역차별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3후보, 무소속 후보는 정치에 참여를 안 하다가 대선 시절 들어와서 바로 뛰어들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검증을 안 받아요. 이 무소속 후보, 제3후보는. 근데 그 정당의 후보들은 5년 동안 내내 싸우고 비판하고 서로 공격을 막 해대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3후보에 대한 이런 어드밴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비판을 금지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일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네거티브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게 사실관계 하기는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대선 후보들 나와서 TV 토론회 했죠. 그 당시에 이정희,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후보 나와서 이 토론회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정희 후보가 그 당시 그랬죠. 왜 나왔냐, 되지도 않을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래서 아니 그 보수가 완전히 그 집결하는 뭐 그런 걸로 작용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기회가 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이야기는 그 이제 또 이정희 대표가 사퇴를 하고 후보 사퇴를 하고 양자 구도가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일어나고 막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발표도 안 났는데 TV 토론회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그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문재인 대표께서 그거는 뭐 네거티브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그건 뭐 한통속 아니에요. 뭐 경찰하고 뭐 사정기관하고 그 집권 세력이랑 한통속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계속 그 지난 대선 때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거의 삼아서 진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해야죠. 잘 다져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네. 잘해서 올해는 정말 이 정권 교체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사실 정권 교체의 목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 더 덜 흘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고민을 잘 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또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또 내면에는 우리 또 더벤져스도 더벤져스도 또 있고 이 문재인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할 시간이에요. 최재성 그 당시 총무본부장이셨죠. 예. 문재인 대표 되시고 나서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 당시 또 난리 났죠. 사무총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본부장 체계로 이렇게 갔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을 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총무본부장을 하시면서 이 당이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는 아버님 뭐 이렇게 그래서 부장님께서 제가 또 상당히 존경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 나름 뭐 자뻑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남양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게 당연히 최재성 의원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옆에 우리 김빈 대표님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입하고 막 이런 청사진을 다 그리셨을 때 제가 옆에서 저게 과연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실제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당시 아까 막 우리 당을 흔들면서 국민당으로 막 가신 분들 그분들이 한 분 사퇴를 했어요. 이슈를 글로 밀고 가려고. 거기다 열린 우리당 분당할 때 다 그 스토리대로 한 명 한 명씩 빠져나가면서 뉴스를 다 탈당으로 덮는 거.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 또 영입을 했죠. 거기에는 우리 더벤져스 표창원 1호 영입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김빈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빈 대표님도 계시고. 박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박주민 네. 의원님도 계시고 좋은 분이죠. 그다음에 그 김병관
네, 그죠? 네, 네. 김병관 의원님도 지금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 최재성 국회의원 지역구가 지금 조홍천 국회의원님 지역구 되신 거 아시죠? 아, 예. 제가 지금 조홍천 국회의원님과 열심히 호흡 맞추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또 네. 마지막 20호인가요? 그 영입 되신 분이 또 우리 조홍천 맞습니다. 의원님이세요. 20호. 그런데 이게 더벤져스가 이렇게 쭉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조홍천 의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조홍천 의원님 영입됐을 때 안철수 그 당시 대표가 국물당 뭐 창당 선언인지 뭐 아마 일요일마다죠. 일요일마다. 뭐 그런 때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 싹 묻히고 조홍천 의원님 그렇죠. 영입된 걸로 그렇죠. 완전히 싹 네네. 예,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그 더벤져스 얘기는 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저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와 진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입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하는 스토리가 이제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민주당 역사에. 그런데 정말 그 스토리를 가진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분야에 이러한 약간 뭐 인간 승리 스토리도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스토리도 있고 뭐 벤처 신화 아니면 뭐 정의의 아이콘 뭐 이러한 식으로 그리고 뭐 안보 전문가 그리고 뭐 청년과 여성의 리더 뭐 이러한 키워드로 사람들을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찔러주는 거죠. 이게 내가 그 가려웠던 곳을. 그래서 말랑규 오늘이 1월 2일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1월 3일인데 1월 3일이면 김병관 지금 최고위원이 입당한 지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원내 진입은 못했지만 더벤들이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정편에 출연하는 한은 이렇게 날짜 맞춰서 입당하신 지 한 뭐 기념 되시는 그 날에 제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김병관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 인터뷰 꼭 받아라. 네, 지금 늦었어요. 9시 10분에 전화한다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받으시겠죠? 안 받으면 이제 안 친한 거 티나요. 여보세요? 바로 받으셨네요. 그럼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네. 지금 저희 민주종편에 진행 5명이서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먼저 제가 저희는 그저 언제 봤죠? 지난주 그때 송년회 때 한번 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봤죠 저희가? 꽤 자주 봅니다. 아니 그 송년회 때 남양주 송년회 때는 안 오셨는데? 네, 그때는 안 오셨고요. 네. 일단 최고위원님 바쁘시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요? 저는 사실 비슷해요. 사실 탄핵 소추되기 전에 제일 바빴고요. 네. 탄핵 소추된 이후에도 사실 이게 탄핵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들은 어쨌거나 탄핵이 가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국정이 전국이 좀 안정이 안 됐으니까 네. 전국 안정되는 부분이나 또 우리 국민들 좀 불안하니까 민생 챙기는 모습들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제 새해 첫날인데 어제도 뭐 AI 관련 대책 하느라고 예. 수영도 다녀오고 네. 내일은 또 어디더라? 포천에 군부대 방문도 있고 어쨌건 네. 민생 챙기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바쁘네요. 사실 1월달이 국회의원들 제일 비수기여서 한가로울 때인데 네.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러시구나. 뭐 그럼 전혀 개인 생활이 없으시겠어요 요즘에는? 개인 생활 잘 없죠. 그래도 제가 언제였더라? 지난 금요일 날 오랜만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영화관도 가고. 아. 네. 그러셨구나. 개인 생활 잘 없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뭐 잘 웹젠 하시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지 내일이면 이제 1년이 되시잖아요.
내일이 1월 3일 맞죠? 네, 맞네요. 네, 딱 1년이네요. 네, 소회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소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가롭게 살지는 않았는데 참 바쁘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네. 작년에 정치 들어와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다사다난했던 정말. 그렇죠. 네, 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 진행자분들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최고위원 되셨는데 그동안에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느낀 점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당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진호연님이십니다. 누가 질문한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인 대표님 전화번호 그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여서 소리가 좀 작긴 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렇죠. 질문 다시 드릴게요. 네. 그 전당대회 때 그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최고위원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또 당에 들어오셔서 최고위원으로서 또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고위원 이제 당 지도부에 있다라는 게 우리 지금 122명 국회의원들도 있고 우리 당원들 전체를 또 대변해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냥 국회의원 활동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활동에 좀 더 매진했다면 최고위원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당을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경 쓸 게 많죠. 다른 이제 원내 지도부들과 같이 힘 합쳐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저희가 이제 사실 아무래도 IT 전문가셨으니까 저희 그 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이제 시작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조금 그 유영민 위원장님께서 이제 위원장 맡아서 같이 이제 저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당 관련된 활동들이 탄핵 국면에서 많이 좀 지체가 많이 됐어요. 블랙홀처럼 막 그렇죠. 다른 것들 활동을 거의 진행하기 힘들어서 우리 당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위원회를 작년 이제 8월 전당대 이후에 10월 달에 위원회를 만들고 그 후로 이제 회의를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낮에도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SNS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은 잘 아는 영역이니까 이해하면서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기 남양주시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그 유명한 남양주. 남양주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 이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뜨고 있죠. 뜨고 있는 데에서 그 재선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저 임상경 보좌관 지금 거기가 있죠? 잘하고 계신가요? 아유, 그럼요. 아직도 집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친해요. 저희 지금 의원실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임상경 부사가 한 명 남아가지고 같이 저랑 일하고 있네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계신 원래 모실 걸. 국회의원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출마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얻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이제 좀 보통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뭐 금전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그런 걱정은 없으셨겠어요? 출마할 때요? 예,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네. 대부분 후보자들께서 작은 걱정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전혀 없으셨죠? 상대적으로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요. 네.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권 선거, 네. 이런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가급적이면 뭐 돈 안 쓰는 선거를 아유, 당연하죠. 하긴 했어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전혀 무리가 없으셨다.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웹젠 의장으로 계시죠? 일장은 이제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그만뒀죠. 아,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네.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네. 주가 영향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뭐 그게 뭐 문제겠어요. 저기 국가에 뭐 굵직한 이 정책에 관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잘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게임 중에 뮤 오리진이라고 있죠? 네. 예, 대부분 게임들 이렇게 만들면 네. 이렇게 뭐 망하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느리고 이런 게 많은데 그건 잘 되고 있나요? 우리 회사 게임 중에 제일 잘 됐죠. 아, 잘 됐어요? 네네.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성공하는 게임보다 망하는 게임 그리고 네. 그 개발 중간에 중단되는 게임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 경험 많으시니까 그래도 이 좋은 정책 이렇게 많이 좀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기열 네, 형님께서 좀 잠깐 바꿔달라고 그러시니까 저 바꿔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원 김기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당원. 당원. 예. 아니, 근데 얼굴 뵈면 아실 분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아무튼 반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당의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딴 거 없고 청년들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우리 이제 모자리판인데 청년들이 네. 너무 이제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청년들이 없을 때 이제 빠져나갔을 때 우리 당이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당을 광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촛불을 들 수 있는 광장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 뭐 생각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말씀만 해주시죠. 사실 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도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의 청년의 위상이 사실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청년인데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45세 기준으로 하면 거의 50% 가까운 당원들이 청년인데 우리 당 안에서의 청년의 위상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의 청년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게 청년들이 우리 당 정책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정치에 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올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선 국면에서 제가 이제 후보들한테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당의 청년 정책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청년 정책들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만들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청년부, 그 우리 이제 뭐 여성가족부 뭐 이런 거 있듯이 청년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사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년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일하면 좋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펌프질 하셔서 그 비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오늘 뭐
바쁘실 텐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직접 한번 출연하시죠. 네, 그러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무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마무리하시죠, 뭐. 네, 오늘 전화 빨리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생방송 아니에요? 생방송. 네. 아, 당황스럽네. 아니 아까 네. 제가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안 친한 거 다 티나는 거죠? 이랬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곧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어서 2014년도 당내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시간이 네. 지체되는 건 같은데 2014년 상황을 좀 간략하게 빠르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야, 시간 너무 잘 예. 가. 그러니까 오늘. 그 댓글 채팅장으로 곡감전을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곡감전 이제 신청하시면 합니다. 근데 이제 게스트가 꼭 필요한 게스트가 있어요. 굿감전이 뭐예요? 국감전? 그게 뭐예요? 그 정동영 국민당 의원님 이 별명이 곡감입니다. 정곡감이라고. 제가 그렇군요. 붙인 건 아니고 이제 07년 그 대선 경선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붙인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하는데 이제 게스트가 필요해요. 그 김성주 전 특보라고 이번에 정동영 의원님한테 그 약간의 차이로 석패하신 분인데, 근데 김성주 전 특보님이 게스트로 초빙되면 하겠습니다. 그 2014년 얘기를 접하자면은 2014년에는 우리가 너무 그 대선 패배를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가지고 너무 다투다 보니까 지지율이 훅 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이 최정현 대표가 이제 당을 창당을 했는데, 당을 창당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조직이란 걸 처음부터 없던 걸 새로 세우면은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요. 그 막 범죄 경력 있는 사람 들어오고, 운전하는 사람 들어오고, 막 폭행하는 사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당 그 안철수 전 대표 혼자 했을 때는 지지율이 유지되다가 그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새정치가 아닌데. 근데 같이 선거에 뛰어들면은 새누리당이랑 우리는 그 새정치 연합이랑 민주당이랑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지잖아요. 그래서 합당을 하게 됐는데, 이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셨죠. 그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은 그 합당할 때 공약이 그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 이거였어요. 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다 탈당시켜야 되거나 그 공천장을 다 무효로 돌려야 되는데,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정당은. 왜냐면은 그 지방선거 투표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표장 한 7장에서 8장 받아요. 그렇죠. 예. 어지럽죠, 일단. 예. 네. 이걸 사람을 다 보질 않는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투표할 후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정당을 믿고 투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당이 공천을 해줘야 되는데 정당이 공천을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혼란을 겪는 거죠. 그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물건을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장애가 오잖아요. 근데 물건을 2개, 3개 놓으면 오히려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당을 믿고 투표해야 되는데 정당이 후보를 공천을 안 해버리면은 이제 정치가 후퇴하게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합당 조건이라 꼭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의 의원이신 신민철 시의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의원 공천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재선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을 때죠. 예. 그때 아주 혼란이 뭐 엄청나게 있었죠. 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있던 새정치 쪽에선 우리 민주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이 공천제 폐지를 하자 이렇게 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제가 같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도 합당을 한 다음에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발표를 해서 그때 이제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한쪽 정당에 너무 이제 쏠림 현상도 좀 막고 이러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당에는 그럼 이제 기호가 없어지는 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가 우리가 하여간 뭐 저기 대통령 후보들이 그때 다 공천제 폐지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끝까지 공천제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2달여 정도 앞두고 공천제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예, 부활을 했는데 그게 또 더 웃긴 게 이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던 새정치 쪽이죠. 예, 그랬죠. 예, 공천에 아주 목숨을 걸었죠.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맞아요. 뭐 전국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저 같은 경우는 예, 경기 도당에 올라가면 아주 뭐 이렇게 이 데모라고 해야 하나요? 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피켓 드시는 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 이랬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공천제 폐지에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예.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기초형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일단은 폐단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젊은 그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 입성하기가 정치 참여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정치가 후퇴를 하는 거죠. 일단은 뭐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공천제가 없어지면 중선거구제로 못 갑니다. 소선거구제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래서 한 명씩 뽑는 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유지나 토세력이나 아니면 뭐 고위공직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나 인맥 많으신 그렇죠. 분들, 뭐 돈 많으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또 의원들은 보좌관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가서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천제가 있으면 뭐 각 당에서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당의 이름을 걸고 어느 당의 의원이 어떻다. 근데 그거 없어지면 이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천제 폐지? 차라리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폐지가 되는 건 모르겠는데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모르겠는데 기초의원들 공천제 폐지하는 거는 제가 그 입장인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정당 정치의 본령을 생각하면 당연히 정당 공천이 맞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공천이면 토호들의 이제 뭐 각축장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권로의 후보들도 이렇게 좀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걸러줘야 되는데 그 당에서 공천을 하면 우리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막 주지를 않거든요. 일단 저를 보셔도 보시면 아니요. 이렇게 잘 걸러서. 남양주 쪽은 이런 뭐 공천하고 이럴 때 뭐 이물 먼저 봐요? 거기 다 그러네 거기?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데 저 이후로 그런 경향이 약간씩 생기지 않을까. 제가 가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뭐 저기 기초의원 공천제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병환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기초의원이 굉장히 청년의 그 정치 참여에 반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할까?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먼 얘기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한 준비도 좀 덜 돼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고 싶고 내가 어느 순간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사실 그 정치 그 활동이나 시민사회 경험 없이 바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기초의원들이었어요. 구의원, 도의원, 시의원 분들,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 이런 분들이 모두 이제 그 구의원을 하면서 거기도 의회를 열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되고 그래서 다 회기가 있고 하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가 발전해서 시가 되고 시가 도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참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 기초공천, 무공천 공약을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폐지하기 전날에 굉장히 웃긴 일이 있었던 게 그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그 전날에 63빌딩에 모여서 조경태 새누리로 간 그분, 그 철새 조경태 분과 같이 이제 기초공천,
그분 아직도 계신가요? 네, 아직 안 계시죠. 새누리에 계십니다. 아니 그 폭망하신 거 아닌가? 예, 지금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신데 이제 철새 한 번 철새는 영원한 철새라고. 그게요. 가만히 계시지 그래 왜? 아무나 철새가 될 수 있었다면 함부로 철새가 또 안 되죠. 63 빌딩에 모여서 기초공천, 모공천 제도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사천을 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와 사진 찍은 걸 걸어놓고 안철수 대표와 똑같은 그 어깨띠를 메고 우리는 다 안철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자. 라고 사천하려는 티를 내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솔직한데요? 이게 국민들이 믿어주겠어요, 이거?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정당이 공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서 안철수의 사람이다라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완전히 망한다고요. 근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안철수 대표가 취소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대로 당원에 따르자. 당원과 여론조사 반반씩 섞어서 하자. 그래서 이게 수습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다 그렇게 열받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사실 약속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온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더 근데 더 억울한 게 않았을까. 이때 난리가 난 게 현직 정치인들이 많죠. 저희도 물론 분하지만 더욱더 난리가 난 분들이 많은데 그때 안철수 김한길은 당을 나가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윤석 의원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친노가 아니에요. 이 사람. 호남에서 정치하는 분이라고 박지원 의원님과 친합니다.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다 친노래.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을 흔든 사람이 다 친노라고 하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이걸 흔들지 않았는데.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대통령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안 되셨잖아요. 그때 폐인중에 하나 가지에 그 친노 세력이 있는데 5인을 이렇게 기사에 있는데 그 중에 박지원 전 대표도 친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센스였죠, 정말. 그죠? 말도 안 되는. 하여간 이게 갖다 필요할 때만 친노예요. 집에서 잠자던 배제 세계야 이거 완전. 만만할 때만 끌어서 패는 샌드백. 그게 일종의 이미지 덧씌우기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정치인은 저놈 막 손가락질 해놓으면 그래?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그 이미지가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덧씌우기를 막 버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최재성 전 의원님도 총장 막 그래 좋아 나 그만둘게 뭐 이런 제스처도 한번 해보신 거고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우리 오늘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또 제 생각도 그런데 지금 정당 정치의 본령 즉 비전과 정책, 철학, 가치 이런 것들로 뭉치는 어떤 당원의 바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당원의 바다 위에 정치가 떠 있어야지 그렇죠. 몇 명이 그 개파의 수장들이 할거해 나가면서 나 탈당할 때가 뭐 당원증 몇백 장, 몇천 장 쥐고 흔들면서 탈당하고 이러한 정치 문화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당이 100년 정당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기댈 문제도 아니고요. 당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이렇게 좀 당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 세력이 본인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막 억지를 쓰고 하면 됐었던 게 이제까지는 좀 현실이었던 것 같지만 전 이걸 뒤집었던 게 바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였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주민수,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그 배가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는 정말 순전히 당원의 힘 그리고 서로 다들 다 어떻게 대의원되는 거예요 하면서 투표 참여하려고 이렇게 참여했던 거. 그래서 기득권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당원의 민심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좀 선출이 되어서 좀 승리감을 맛본 좀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재성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12월 16일자로 온라인 당원들 맞습니다.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오셨죠. 위기감을 14만이 들어오셨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들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셔요, 이분들이. 예, 그런데 여기 쓰셨어요. 영국 노동당 네트워크 정당 사업의 슬로건이 등록된 지지자에서 움직이는 지지자로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 당에는 움직이는 지지자들이 많이 생기셨다. 예, 선진국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여간 이거를 좀 잘 뿌리 내려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진짜로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잘 뿌리배기하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성일 님이 자꾸 걱정 많이 하시고 흥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큰 일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흥분해. 네, 분노를 많이 하실 예정이셔서 그런데 사실 화난 일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왜 광장에 나갑니까? 다 분노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분노는 다 그것들이 이제 희망을 전제로 하고 느끼는 분노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이제 희망으로 바꿔놔야죠. 정의로워야 된다는. 그렇죠. 정치는 정의로워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시간 뭐 다 돼가고 있는 거. 14년 끝났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저희가 이제 2014년도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그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신 이야기가 또 있죠? 그 원래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지지율에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환 최고위원 인터뷰하고 나머지 되게 못했는데 이제 하나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 송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불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에 빠진 거죠. 바닥을 친 거죠. 이거를 어쨌든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는 구급차를 부르고 누구는 소방대원을 진두지휘하고 아니면 어느 누군가는 화재의 규모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병력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맑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밝은 이미지를 좀 많이 퍼뜨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건 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SNS에 하면 카피 페이스트 많이 하시잖아요. 리트윗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웹자보 그리고 광장에 나올 때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맨 마지막 집회는 깃발을 이색 깃발들을 다 모아서 이제 사진 찍기도 하고